예, 안녕하세요. 부천의 인물 탐구인데요. 드디어 굉장히 특집 프로를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특집이라고 하면은 과연 뭘까 생각하는데요. 인물을 정말 스페셜한 인물로 저희가 선정을 했는데요. 바로 이순신 장군을 저희가 특집으로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한 달 동안 이순신 장군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이제 조전혁 명지대 교수님 나오셨고요. 인사 좀 해주시죠. 주인공을 갖다 먼저 소개를 갖다 시켜주셔야죠. 아, 그럴까요? 저는 꼽사리기 사람입니다. 아니, 꼽사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원래 역사는 꼽사리 항상 말하니까. 조전혁 교수님께서 저희 이제 인물 탐구의 이제 고정 MC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항상 좋은 말씀 해주실 거고요. 이순신 장군 얘기하려다 보니까는 말 그대로 메인의 재밌는 얘기를 해주실 분이 박종평 연구가신데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소개할 때 박종평 이순신 연구가 이렇게 명함을 받았는데 이순신 장군도 아니고 이순신 연구가 이게 과연 뭘까 궁금했는데요. 지금 여기 책이 보면은 흔들리는 마흔 이순신을 만나다 이 책을 쓰신 저자십니다. 그리고 책의 소개를 보니까요. 이순신에 관련한 책이 무려 4권이죠. 현재까지. 4권을 쓰셔갖고요. 완전히 이순신에 대한 충분한 연구가 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달 동안 이순신에 대한 다양한 모습들을 책 4권이죠. 4권 또 새로 준비하는 책이 어떤 책이죠? 근데 그분의 일종의 지지 않는 전략이죠. 그러니까 이기는 전략이라기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지지 않고 살자. 이기지는 못해도 이기려면 너무 힘들잖아요. 누구를 다치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그것이 아니라 최소한 지지 않는 삶을 살아보자는 의미에서 이순신 장군의 지지 않는 법. 이기는 법이 아니라 지지 않는 법. 예, 한번 기대하고요. 거기까지 한번 소개할 수 있어요. 나도 이기고 남도 이기면 더 좋지 않습니까? 아니요, 이순신 장군의 철학 자체는 제가 공부한 바에 따르면은 이 양반은 상생이에요. 공존. 예. 그러니까 같이 살자. 저 생각은 똑같네요. 똑같죠. 예, 저도 이기고 우리 박 선생님도 이기고 시청자도 이기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이기는 거. 네. 그 외에는 세상과 싸움을 안 하셨던 것 같아요. 네. 세상과는 공존하되 자기 자신은 이기는 사람. 그게 바로 이제 이순신의 모습이었던 것 같고. 다른 분들한테는 관대하고 자신한테는 엄격하고. 예. 자, 여러 가지 하는데요. 일단 지난 한 주 동안 있었던 이슈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보면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 교수님 철도 노조 파업이 장기화됐습니다. 사실은 지난 한 주 어떻게 보면 철도 노조 파업이 이슈를 갖다 다 덮었죠. 네. 네. 어떻게 됩니까? 이거 좀 너무 불편한 국민들이 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불편해도 좀 참아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까? 그래야지 앞으로 더 좋은 사회가 될 것이다. 잠시 불편하더라도 이제 철도라는 게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계속 넘겨줘야 될 사회적 자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잠시 불편하더라도 이번에는 저는 타협하지 않고 또 시민들도 불편하다 참고 정부가 올바른 일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참고 인내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대처 수상이 이제 탄광 노조하고 이제 싸우지 않았었습니까? 네네. 무려 360일 가량 파업이 있었습니다. 네, 영국 국민들 다 참아냈었습니다. 1년 넘게 파업을 했었군요.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럼 최근에 이런 이슈도 있었는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님이 이제 얼마 전에 한 일주일 됐나요?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하는 이런 어떤 국정 과제를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떤 부분이 비정상이고 어떻게 되는 게 정상화되는 건지 이런 궁금해하는 분이 있는데 교수님께서 비정상의 정상화에 대해서 좀 준비하신 것이 있다고요. 제가요? 네. 그런데 워낙 비정상이 많으니까 말입니다. 네. 예. 이번에 철도 파업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불법 파업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 그리고 이 자유민주주의를 어떻게 보면은 수호할 책임이 있는 국회의원이 알고 보니까 무슨 남한적 세력이다.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비정상이고요. 생활 주변에서 보더라도 경찰이 아마 일반 시민들한테 두드려 맞는 나라가 대한민국 하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박종평 연구관님한테 궁금한 거, 이 파업이다 이런 것들이 조선시대에도 있었나요? 일기에 보면 그 군사들이 도망을 가는 경우들이 있죠. 어떻게 했어요? 도망가면? 탈영을 했을 경우에는 그 뭐 주모자들 네. 같은 경우는 뭐 사형을 시키거나 하긴 하는데 음. 문제는 이순신 장군 같은 경우는 그런 일을 애초에 만들지 않으려고 하셨죠. 그 얘기는 이순신 장군은 어떤 자기 원칙 안에 세웠던 신뢰를 확실하게 가졌었고 그걸로 군사와 백성들을 설득을 했습니다. 그랬군요. 근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이렇든 저렇든 간에 뭔가 이 단절되어 있는 모습은 이순신 장군의 사고방식에서는 안 맞죠. 그렇군요. 이 얘기는 뭐 저나 뭐 이순신 장군 얘기만 하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 것 자체가 이 어불성설인 거죠. 그래요. 네. 아예 비정상이 없었다는 이야기죠. 아니죠. 전쟁이라는 상황은 비정상 그 자체지 않습니까? 예. 그 자체 안에서도 정상을 꾸준히 추구를 했고 그거는 리더가 신뢰를 가졌고 백성으로부터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인데 지금은 이게 어떻게 된 게 좀 아주 비정상적인 거죠. 그렇군요. 자, 비정상의 정상화. 저도 사실 궁금하고 국민들도 많이 궁금해합니다. 어떤 부분이 비정상적인 게 있긴 있는데 정상화돼야 될 부분 좀 빨리 됐으면 좋겠다. 사실 저는 이 시위인가요? 그 민노총 그 현장에서 나는 거기 민주당의 대표 그분 누구시죠?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 김한길 의원님이시죠. 김한길 대표 거기 왜 가셨나 몰라요. 왜 가셨죠? 정말 불법 파업인데 왜 가셨는지. 그러니까요. 뭐 민주당이 불법을 옹호한다 이런 느낌을 갖다 이제 주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큰 실수를 갖다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뭐 그것도 비정상이죠 어떻게 보면. 조정 교수님과 지난 한 주 동안 있었던 이슈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봤고요. 여러 가지 뭐 비정상적인 그 사회. 어떻게 보면 그 이순신 장군이 난중일기를 쓰던 그 시절도 정상적이진 않았습니다. 과연 그 위기를 어떻게 돌파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순신 장군을 한번 저희가 했는데요. 연구관님 인사 한번 해주시죠. 늦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가 이순신 장군 연구가라고 이렇게 말씀드린 때마다 사람들이 들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을 하세요. 도대체 정체가 뭐냐? 연구소의 소장도 아니고 연구가는 도대체 뭐냐? 이런 말씀도 되게 많이 하시는데 저는 제가 기본적으로 박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 박사님자를 붙이기도 어렵고 또 선생님도 아니기 때문에 선생님도 이라는 표현도 안 맞고 확실한 거는 제가 그분의 삶 속에 들어가서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그냥 연구한 사람이다. 그래서 연구하는 사람인데 연구한 사람이 너무 기니까 그냥 연구가로 해보자. 그러니까 일종의 독립 연구자죠. 그래서 이제 그 연구가라고 표현을 쓰고 있고 훗날 선생님이 됐을 경우에는 선생님 소리가 이게 되겠지만은 현재로는 연구가 자체가 저한테는 가장 축복받는 단어가 아닌가. 근데 직업으로서의 선생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직업이 아니지만 그래도 사회에 여러 가지 이제 사표가 되는 분들도 다 선생님 칭호를 갖다 받을 만하죠. 그렇죠. 아직은 제가 부족한 게 너무 많아서. 근데 그러고요. 박사 이야기 나올 때마다 저는 박사인데 사실은 그것도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습니다. 제가 일화를 갖다 하나 말씀드리면요. 스탠퍼드 대학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일본인 교수님이 계셨거든요. 이분이 학사 출신인데 스탠퍼드 대학 교수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것도 중요하지 않죠. 그러니까 옆에 있는 다른 교수들이 당신도 박사학위를 따라 그러니까 이분이 한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도대체 나한테 박사학위를 갖다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는데? 라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이순신 연구 관련해가지고는 우리 박사 선생님이 박사 할배죠. 자, 진짜 박사 할배란 얘기까지 했는데요. 과연 어떤 분인지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이순신 연구가 역사 비평가이다.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학부 시절부터 만만치 않으신데요. 자, 대학원에서는요. 고려대학교 대학원에서 중국 정치, 중국 정치를 전공하셨고. 보니까 아리랑 TV에도 이제 일기로 들어가셨다가 정치권에서도 약간 있으셨고 다양한 일을 하셨고요. 근데 갑자기 이 난중일기를 읽으셨습니다. 난중일기를 읽으시면서 완전히 이제 어떤 이순신에 대한
푹 빠진 것 같은데 이순신 장군도 아니고 인간 이순신에 대해서 실제 현재까지 이순신 장군에 대한 책을 쓰신 게요. 이순신 꿈속을 걸어 나오다 그는 어떻게 이순신이 되었나 이순신 이기는 원칙 이기는 원칙을 한번 쓰셨었네요.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하죠. 예. 자 그리고 나서 이 책 아까 말한 흔들리는 마흔 이순신을 만나다라는 책으로 그 하는데요. 자 뭐 어떤 이게 이순신 연구라는 게 저는 뭐 궁금하긴 궁금한데 어떻게 연구를 해야 연구를 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제가 아마 시청자분들도 그런 상상을 한번 해보셨을 것 같아요. 나도 한번 책을 써보고 싶다. 나도 어떤 분야에 일가를 이루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보셨을 텐데 저 역시도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책을 만들다 보니까 아 나도 책을 한번 써봐야 되겠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은 이 출판을 하면서 굉장히 어려웠던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 시기에 우연하게 이제 난중일기를 읽었는데 네. 그 사실 뭐 더 깊게 얘기를 하자면은 어느 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왜 이순신을 좋아하느냐. 본인 얘기를 하시면서 그분은 그 사업에 실패하셔서 죽으려고 바닷가에 갔답니다. 물에 빠져 자살을 하려고. 네. 사업하시는 분이. 네. 근데 그러다가 우연하게 이순신 장군 이야기가 생각이 나서 이 필사직 생필생즉사라는 생각이 나서 다시 한번 살아보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바닷가에서 나와서 이순신 장군을 만나고 그러면서 이순신 장군 공부를 하면서 지금은 이제 그 분야에 그분도 이제 일가를 이루신 분인데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네네. 제가 이순신 장군 강연을 나가면은 가끔씩 그 질문하시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계세요. 나 그래서 살았다. 이순신 장군이 아니었더라면 나 아마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것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세요. 그러니까 그 죽기를 각오하면 살 것이요. 예. 살기를 갖다 각오하면 죽는다. 예. 이 말씀에 감명을 갖다 받았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도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 살아남았고 뭔가 성취했는데 내가 왜 이 상황에서 포기를 할 거냐. 그 생각이 그 드신 분들은 살아서 오셔서 이순신 장군을 좋아하시는 그런 모임에 많이 참석을 하세요. 예. 그러니까 저 역시도 뭐 저는 거기까지는 못 갔지만은 어쨌든 제가 고비를 겪으면서 어느 날 갑자기 떠오르는 게 바로 이순신 장군이라는 이름이었고 제가 또 어렸을 때 이제 아산 현충사에 네. 부모님하고 가족들 같이 간 적이 있었어요. 네. 그때 이제 난중일기를 사갖고 왔었는데 그때 되게 어려워갖고 다 읽질 못했고 조금 읽다가 이제 포기를 했었는데 마침 그때 읽었던 난중일기가 생각이 나서 읽다 보니까 아마 우리 조 교수님 같은 경우는 정치권에 계셨기 때문에 이 정치인의 워딩이 일반인 워딩이 많이 다르잖아요. 저는 국회의원 하긴 했는데요. 네. 저는 정치 잘 몰라요. 아 그게 그겁니다. 이게 좀 말이 예. 말이 안 맞는지 몰라서 사실 제가 한국 정치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국회의원 분명히 한것 같은데요. 그래서 예. 이제 그런 워딩들이 난중일기 보다 보니까 나와요. 아 네. 그래요?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냐면은 제가 첫 번째 쓴 책이 이순신 장군의 그 꿈 기록을 해석한 책이었는데요. 네. 난중일기에 보면 꿈 기록이 한 40개가 나옵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참 일기에다가 자기 꿈까지 썼다라는 거 이게 보통 사람은 아니거든요. 네. 근데 물론 그 시기에는 그 양반들이 일기 쓸 때는 꿈 기록을 쓰긴 많이 썼어요. 아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순신 장군 특별한 건 뭐냐면 그의 꿈은 복권 당첨이 아닙니다. 그때 출세가 아니고 그때 복권도 없었죠. 횡재는 있었죠. 횡재. 예. 네. 그래서 횡재를 꿈꾸거나 출세를 꿈꾸는 그런 꿈을 양반들이 되게 많이 꿨고 네.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이순신 장군은 전쟁의 꿈을 꿉니다. 네. 그게 이제 이순신 장군이 다른 양반들과 차이점이었고 또 그런 꿈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용꿈을 꿉니다. 네. 이순신 장군 용꿈 꿨다는 얘기 아마 처음 들으신 분 되게 많으실 그게 텐데 난중일기에 써 있나요? 예. 이제 가장 최근에 번역된 난중에 그 얘기가 나오는데 그 기존에는 이제 설명이 안 됐었고 네. 번역이 안 됐었는데 근데 하여튼 용꿈 꾸시고 결과는 좋았습니까? 그 용꿈이 굉장히 중요한 꿈이에요. 그렇습니까? 네. 승천하는 용이 아닙니다. 네. 하늘로 승천하는 용이었다면 아마 요즘 사람들이 가끔씩 하는 얘기는 이순신의 반역이라든가 혁명 얘기로 연동이 됐을 텐데 그것이 네. 아니라 용이 하늘로 날아 올라가다가 네. 벽화가 돼버립니다. 아 예. 그러니까 승천해야 될 용이 벽화가 됐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본인도 전쟁의 와중에 그런 고민들 많이 했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순신 장군에 대한 여러 가지를 하셨는데 이 책을 보니까 흔들리는 마흔 이순신을 만나다는 좀 약간 그 기존에
이순신에 대한 책하고 다르게 제가 보니까요 어떤 게 있냐면은 이순신의 그 이순신 장군의 삶을 바꾼 어떤 15명 그 15명을 추적한 책입니다. 예. 그죠? 예. 좀 그동안에 알고 있던 이순신 장군이 아니라 이순신 장군을 변화시킨 사람들이었는데 어떻게 이순신 장군을 변화시킨 그 15명의 어떤 이런 그 아이디어를 얻게 된 방법은 어떤 아이디어인가요? 아이디어라기보다요. 그러니까 일기 자체를 그 세밀하게 한 줄 한 줄씩 글자 한 자씩을 계속 봐왔거든요. 보다 보니까 그 제가 이제 역사 정책도 했지만 역사 공부를 하기도 했지만 저도 몰랐던 인물들이 네. 툭툭 튀어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러니까 뭐 책을 많이 읽어서 어느 정도 알지만 그 전에는 사실 몰랐던 인물이 이름만 들었던 악비 그리고 전혀 듣도 못했던 곽자의 그러니까 당나라 장군이거든요. 네. 이런 분이 이름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누굴까? 왜 일기에 이 사람들이 이름이 나올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거꾸로 그분들의 삶 추적을 해봤죠. 예. 이순신이 왜 이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했을까? 그래서 이제 쭉 보다 보니까 그렇게 언급된 사람이 있고 또 제가 오늘 뭐 소개드리려 가져왔는데요. 이순신 장군이 이게 나중일기 영인본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친필을 쓴 걸 사진 찍어서 만든 책인데 이게 얼마 동안의 기간을 읽어 쓰신 건가요? 7년 동안입니다. 7년간요. 네. 네. 매일 쓰셨나요? 거의 매일 쓰셨고 물론 빠진 날도 있긴 한데 네네. 그 일기가 통째로 사라진 기간도 있고 네. 뭐 그런 기간을 빼고 나면 안에 좀 보여드리시죠 뭐. 네. 뭐 사실상 거의 매일 쓰셨다고 봐야 되죠. 네, 한번 그 카메라로 안에. 요 페이지 같은 경우는 이게 이순신 장군이 흔히 얘기하는 요즘식으로 말하자면 사인 연습을 한 페이지입니다. 좀 황당하시겠지만 그 당시에 그 관료들은 수결, 네. 수결이라고. 왕부터 맨 밑에 있는 저 2방까지 죄다 다 사인을 일심이라는 사인을 합니다. 한일자의 마음심자. 그 일심은 바로 공심입니다. 사심이 아니라 공공의 어떤 의식을 갖고 일을 하겠다는 그 표현으로 일심이라는 사인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 일심을 사인하기 때문에 각자만의 사인을 만들게 되거든요. 네. 이게 이순신 장군도 자기 사인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연습을 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한일자 하나가 쭉 꺼 있고 밑에 휙 돌린 거 있죠. 이 휙 돌린 게 마음심자를 변형시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인은 실제적으로 이순신 장군이 남긴 그 서명한 그 다른 기록에 보면 그대로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 연습을 해갖고 이 자기 일기에다가 보통 이게 중학교 때 연습을 갖다 많이 하는데 그러게 말입니다. 장군님 조금 늦게 늦게 하셨어요. 아니면은 네. 보셨던가. 네. 또 일기에는 이제 독후감도 나옵니다. 그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이순신하고 우리랑 똑같아요. 이분도 똑같이 책을 읽고 공부하고 스승을 만나고 그러면서 자기 생각을 정리했는데 이거는 정유년 1597년 일기인데요. 일기 맨 뒤쪽에 보면 이게 이 부분이 바로 독후감입니다. 어떤 책을 읽고 이렇게 잘 쓰셨나요? 이건 이제 송나라 역사책을 읽고서 네. 그 쓴 건데 문제는 이분이 왜 송나라 역사책을 읽었을까?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인데 네. 바로 이 독후한 부분이 어느 시기냐면 송나라와 금나라가 전쟁할 때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송나라와 금나라의 전쟁 과정에서 근데 금이 이기지 않았나요? 뭐 피상파장 그렇습니다. 강화하고 네. 좀 이제 약간 굴욕적으로 강화를 했죠. 네. 근데 그 과정에서 이순신 장군은 송나라 장수들이 금나라 어떻게 전투를 했는지 그 당시에 강화론이 나왔을 때 네. 어떤 입장을 가졌는지를 공부를 했던 거죠. 그렇군요. 그 기록이 바로 이 독후감입니다. 예.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제 독후한 그 내용은. 당시에 이제 그 주화파와 주전파가 있었는데 네. 이순신 장군은 그 이 주전파의 네. 그 한 장수죠. 네. 장수가 그 사표를 내고 나갑니다. 네. 나 못하겠다. 내 말 들어먹지도 않고 임금이 말을 들어보지 않기 때문에 나 못하겠다라고 사표를 몇 차례 냅니다. 네. 그때 이순신 장군이 비판합니다. 네. 당신의 주장이 맞지 않다 하더라도 사표를 내고 나가는 것은 옳지가 않다.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비판한 논지가 이 독후감에 써 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그 찾다 보니까 손자병법의 문구가 나옵니다. 네. 손자병법이라고 표시는 안 해놨지만은 지피지기 백전불태 아시죠? 네. 그 유명한 문장. 너를 그러니까 상대방을 알고 나를 알면 위태롭지 않다라는 손자병법의 문장이 일기에 나옵니다. 네. 아 이분이 바로 손자병법을 읽었구나. 네. 그리고 또 명랑해전 전날에는 연설을 하거든 부하들한테. 네. 부하 장수들과 군사들 앞에 연설을 하는데
그 연설문의 내용이 뭐냐면 바로 오자병법입니다. 네. 아, 이 양반이 천자병법, 오자병법을 읽고 공부를 했고 그 책을 통해 스승을 만났구나. 근데 어떻게 오자병법인지 어떻게 하셨어요? 아, 오자왈 뭐 이런 게 아닙니다. 있나요? 오. 네. 오자왈이 아니라 그 네. 내용은 뭐냐면 그 한 사람이 네. 길목을 지키면은 1000명을 막을 수 있다. 라는 표현, 이 표현이 원래 오자병법에 나오는 아 그렇군요. 두 문장을 합성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신에게 12척의 배가 아직도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같이 연결되는 거죠, 그죠? 그거는 이제 그 전달에 아 그렇습니까? 네. 제가 참 꼽사리 잘못 꼈네. 근데 제가 여기서 네. 제가 좀 꼽사리 갖다 끼면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그 훌륭하신 분들은 이렇게 다 기록을 갖다 합니다. 네. 일기가 됐든 간에 제가 이제 또 이 한문을 갖다 공부하신 분 앞에서 좀 제가 이 번데기에 주름 잡으면은 둔필승총이란 말이 있거든요. 네. 이게 둔은 둔하다 할 때 네. 둔자고 필은 연필입니다. 그 둔한 연필이 승 이기다, 총기를 이기다. 네. 그러니까 기억하는 것보다 한자라도 기록하는 것이 항상 오래 남고 이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 방송을 갖다 이제 듣는 젊은 분들 계시면은 일기를 갖다 쓰시든지 아니면 그때 느꼈던 거를 기록하는 버릇을 하시면은 아마 이순신 장군님의 못지않은 훌륭한 사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괜찮았습니까? 아, 되게 훌륭하십니다. 자, 사실은 그 지금 바로 전에 이제 우리가 난중일기를 얘기하면서 이순신 장군이 난중일기 글 쓴 것들을 가지고 그동안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우리 박종평 작가님께서는 드디어 이제 뭘 찾았냐면요. 책 읽기. 정말 많은 책을 이순신 장군이 책을 읽고 그 자기의 삶 속에서 많이 변화됐다. 이런 부분을 했는데 이순신 장군의 그 스승 15명을 책으로 이렇게 하나로 만드셨어요. 이제 그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얘기하고 싶은데 가장 먼저 얘기한 게 이순신 장군과 제갈공명 이렇게 그 포인트를 잡으셨어요. 보통 제갈공명하면 삼국지에 나오는 네.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순신 장군도 이 삼국지를 많이 읽었었나 봅니다. 예, 실제 그 난중일기에 삼국지를 인용한 문장이 인용을 하셨고요. 네. 그리고 제갈공명하고 이순신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고 얘기하시지만은 그 두 분의 공통점을 가장 간단하게 지적을 하자면 이순신 장군을 시호가 충무공이지 않습니까? 네. 여기 광화문에 있는 충무공 이순신. 예, 충무공 이순신인데 제갈공명 시호도 충무공입니다. 아 충무였군요. 네. 또 한 가지는 가장 결정적인 사실일 텐데 제갈공명이 54세에 바로 위나라와 전쟁터에서 이 병으로 죽습니다. 네. 그런데 이순신 장군은 54세에 바로 노량에서 전사를 하시거든요. 네. 이게 뭐 신기할 정도로 둘이 딱 맞거든요. 네. 그리고 이순신 장군이 썼던 병법이라든가 이런 것들 보면 제갈공명의 병법하고 유사한 게 되게 많고 자연을 이용하고 뭐 이런 것들 있죠. 이 또 꼽사리 잘못 꼈나 보네. 자연을 이용하는 건 당연히 하고요. 그러니까 이 제갈공명의 전략 전술을 이순신 장군이 상구식 통해서 공부를 쭉 하시면서 그 자기 스스로 체화시켰고 또 이순신 장군 돌아가실 때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뭐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 알지 말라. 예. 이런 표현을 하신 바는 공명도 그렇죠. 예. 공명도 비슷한 게 네. 있었고 예.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누군가 자기가 존경하는 사람은 닮으려고 노력하면 닮아진다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롤 모델을 얘기를 할 때 롤 모델의 중요성을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누군가와 닮으려고 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은 삶이 달라지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 예. 교수님께서 아까 뭐 기록하시라고 말씀하셨지만은 기록만큼 누군가를 애정을 갖고 닮으려고 하면 그 사람의 삶처럼 살아갈 수가 있다. 이순신 장군을 공부를 해야 되고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그분처럼 치열하게 사랑할 수 있고 네. 세상을 바꿀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여기 계신 그 우리 교수님과 우리 박사님 같은 경우가 바로 그런 역할들을 하시는 분들일 텐데 우리 박주평 선생님을 갖다 보면은 그러면 우리가 이순신 장군이 평소에 어떤 분인다라는 걸 갖다 알 수 있겠네요. 큰일 나죠. 아, 장군님. 아니 근데 비슷한 것 같아요. 왜냐면 이순신 장군이 그 살이 굉장히 말랐대요. 머리도 작으셨나요?
네 맞아요. 머리도 단아하다라고 그 유성룡 그렇군요. 그 네. 기자나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머리도 작고 일단 나는 안 돼. 머리가 너무 커. 저도 안 돼요. 그 참 이게 저는 이 이순신 장군이 삼국지를 안 읽었다 이런 거는 몰랐는데 그 선생님 책을 보니까 당시에 삼국지는 그 조정에서도 많이 읽고 선조도 읽었다 이렇게 그 조사가 됐더라고요. 근데 이제 일부 양반들 이 정통 유학하셨던 분들은 이 소설 이런 건 잘 안 읽었죠 옛날에. 그죠? 되게 싫어했어요. 네네. 왜냐면 논어맹자를 읽어야지 이 삼류 이런 책을 왜 보느냐. 그래서 기대승 선생 같은 경우는 선조한테 이 삼국지 얘기하지 마라. 이 나쁜 책이다라고 이제 비판을 합니다. 네. 근데 반면에 선조 같은 경우는 삼국지가 너무 재밌으니까 계속 그걸 봤던 거예요. 그리고 이걸 신하들한테 이제 물어봤고, 네. 그러다가 이제 기대승 선생한테 이제 한번 쪼크를 이제 먹게 된 거고. 근데 결정적인 거는 너무 이 책 자체가 많이 읽으니까 정부에서도 인쇄를 해서 내네요. 아. 그만큼 이제 삼국지는 많이 퍼졌던 책이고 예. 이순신 장군도 그래서 문제는 이제 같은 책이라고 해도 읽는 사람에 따라서 어떻게 흡수하느냐에 따라서 책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죠. 네. 결국에는 뭐 그 삼국지를 그냥 소설로 읽으신 게 아니라 그렇죠. 실제 전쟁의 어떤 전법 그 다음에 전술로 쓰신 것 같은데 그 우리가 보면 여기에 나온 거는 이제 제갈 공명을 좀 담고자 노력했고 실제 제갈 공명을 더 넘어섰다 이렇게 평가하신 것도 있어요. 예. 어떤 부분이 이순신 장군이 넘어섰다라고 그렇게 하셨는지. 가장 결정적인 거는 죽음을 대하는 자세. 그러니까 천명을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하늘의 명. 네. 그러니까 우리 보통 사람들 뭐 팔자 타령을 많이 하거든요. 네. 내 팔자가 이렇다, 내 운명이 이렇다라고 얘기하지만 이순신 장군과 제갈공명은 두 분은 다 천명을 소중히 했거든요. 하늘이 나한테 어떤 명을 주었느냐, 그걸 따르려고 살았던 사람인데 결정적으로 제갈공명과 이순신 장군의 차이는 뭐냐면 제갈공명 같은 경우는 병에 걸리잖아요. 네. 그리고 천문을 봤더니 내일 모레 죽을 상황이 됐고 그때 제갈공명 하늘에 기도를 합니다. 내 과업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저 올해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마침 그 장수 하나가 들어와 갖고 촛불 켜고 기도가 하는데 그 7일 동안 켜졌어야 되는데 장수가 꺼졌죠. 끄는 바람에 이제 운명이 끝난 거거든요. 그때 제갈공명은 스스로 체념을 합니다. 그리고 죽을 준비를 하거든요. 후퇴 준비를 해왔는데 반면에 이순신 장군은 또 비슷한 얘기가 있어요. 명나라 장수가 천문을 봤더니 그 이순신 장군 운명이 진린 네. 장군이었죠. 네. 그 얼마 안 남은 것 같다. 네. 당신도 제갈공명처럼 기도를 해서 운명을 연장시켜라라고 하자 이순신 장군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뭐 죽고 사는 거는 하늘에 있다. 하늘이 결정한다. 내가 할 일이 아니다라고 던져버리거든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삶 자체에 연연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하늘이 준 소명을 어떻게 실현하고 매듭질 건가에 이순신 장군은 몰입했던 그리고 헌신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제갈공명하고는 급이 좀 다르죠. 근데 이런 얘기에 대해서 이제 비판하시는 분들 의외로 많아요. 네. 어떻게 제갈공명하고 이순신을 같이 비교를 하느냐. 근데 저는 누가 그럽니까?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요? 또 제가 손자 비교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손자하고 감히 이순신을 갖다 대느냐라고. 그것도 좀 그러는데 사대주의 아닌가요? 어떻게 보면은 영국의 넬슨 제독인가요? 네. 그분이 아주 이순신 장군님 갖다 극찬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그거는 이제 교수님 그 얘기가 그거는 아니고요. 아닌가요? 그러니까 넬슨은 이순신 장군보다 이제 거의 그 비슷한 시기 사람이고 네. 전혀 관계가 없고요. 누군가 하여튼 영국 제독이 이순신 이제 흔히 장군을 알려진 거는 네. 일본의 그 도고헤이야제로. 네. 그 도고헤이야제로가 바로 청일 전쟁 네. 당시에 그 이 해전을 이끈 사람인데 그분이 그랬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것도 제가 이제 자료들을 보면 아닌가요? 평전을 다 두셨거든요. 네. 그랬더니 그런 얘기 전혀 안 나오고 예. 그냥 사실은 이순신 장군 연구도 제가 이렇게 시도를 했지만은 이순신 장군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역사적인 인물들에 대한 연구가 잘 안 돼 굉장히 있다. 약해요. 네.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 방송 혹시 보시는 분 계시면은 저처럼 미친 척하고 어느 한 인물에 대해서 롤모델을 삼아서 그분을 공부를 하면 대가가 됩니다. 미친 척만 해서 됩니까? 미쳐야죠. 미친 척 하다 보면 또 미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 막 미치라 그러면은 제가 제가 하나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순신 장군의 집안은 어땠습니까? 집안은 고관대작이었나요? 그렇죠.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이제
계속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내용은 몰락한 가문에 태어났다라는 얘기가 많은데 그게 이순신 아니다. 장군은 몰락한 가문이 아닙니다. 그렇군요. 중산층이라고 보시면 예. 돼요. 사실은 이제 논어에 보면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견의사의, 견이사의. 그 이로움을 갖다 보면은 그게 의로운지를 갖다 생각하라라는 네. 게 있고요. 견위수명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위험할 때, 나라가 위험할 때는 목숨을 갖다 던질 각오를 갖다 하라.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는 이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네. 그 아주 그 실천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야말로 우리 이순신 장군께서는 이런 견이사의 견위수명을 다신 분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교수님이 그 정확히 보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의 이 정신적인 인프라는 바로 인문학에서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젊은 청소년 시절에는 노노맹자 이런 건 유학 공부를 하셨고 네. 그 노노맹자 나와 있는 그때 다 했었군요. 이런 이야기들 좀 전에 말씀하신 예. 이 이야기들을 체화시켰던 거죠. 네. 그러니까 누구나 말은 할 수 있지만 말을 하는 자와 행위를 하는 사람들 다르거든요. 네. 근데 이순신 장군은 말로만 배운 게 아니고 머리로만 배운 게 아니라 이러한 그 공자의 주장, 맹자의 주장을 스스로 체화시켜서 행동으로 가셨기 때문에 이런 분이 이제 나올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이순신 장군님에 대해서 뭐 잘 알지는 못하지만은 그 삶을 갖다 보면은 정말 요즘 이야기하는 이제 노블리스 오블리주에 딱 합당한 분이 아닐까. 꼭 뭐 이게 전쟁에서 이제 그 나라를 갖다 지킨 이런 부분도 있지만은 그분 삶 자체가 이제 노블리스 오블리주 연결이 생각을 하고요. 그 지나가는 길에 이제 조금 더 꼽사리 갖다 끼면은 왜 영국에 유명한 이턴 스쿨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는 영국에 정말 그 이 귀족 자녀들이 다니는데요. 그 학교에 가보면은 학교 벽에 그동안 영국이 치른 전쟁에서 전사한 이턴 스쿨 출신 그 이 이름들이 쭉 벽에 붙어 있다고 합니다. 한 40m니까 수백 명 이상이 이제 죽은 거죠. 다들 이제 자처해가지고 전쟁에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위태하면은 목숨을 갖다 버릴 각오를 갖다 해라.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에서 사실은 이런 그 이 상류층들 또 사회지도층들이 자녀 교육, 자기 자신도 그렇지만 자녀 교육을 할 때 이제 그런 식으로 좀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임진왜란 당시에 병역 기피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마 그렇겠습니까? 네, 웬만한 양반들은 다 병역 기피를 했고 네. 오늘날도 우리 저희가 청문회 같은 거 하다 보면 뭐 병역 기피가 되게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사실은 나라가 망하는 길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순신 장군만큼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땅에 살아간 사람이라면 이 땅에서 해야 될 책임과 의무, 권리도 중요하지만은 책임과 의무를 다 해야지 리더로서의 어떤 그 자격이 있지 않나. 군대를 안 갔다 온 사람이 군대 얘기를 하는 이 웃기는 나라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박 선생님 군대 갔다 오셨나요? 예, 저도 갔다 왔죠. 저도 뭐 강원도 양구 다녀왔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고병 병장 출신입니다. 저는 뭐 6개월 방해했습니다. 근데 제가 군대를 빠지고 싶어서 방해한 게 아니고요. 그 당시 법이 그랬습니다. 독자는 6개월밖에 못 갔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일병 제대했습니다. 근데 네. 군필입니다. 저는 이제 병장이고요. 소장님은 전 저기 81mm 박격포였습니다. 예. 제 60mm 저는 그 박격포예요. 60mm는 똥포고 81mm는 좀 작았습니다. 저는 해안 초소에서 그 M50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거 가지고 이제 초소를 지켰는데 그 부산에서 누가 간첩이 옵니까? 부산에도 안 옵니까? 예. 올 텐데. 자, 두 번째인데요. 이순신과 바로 두 번째 챕터가 유성룡. 그때 영의정까지 있었죠. 네. 그 영의정이었는데 이 표현을 우리 선생님께서는 뭐라고 했냐면은 중국의 관포제교가 있는 것처럼 조선에는 유의지교, 유성룡과 이순신의 어떤 그 우정에 대한 저 깊은 관계가 있었다. 유의지교란 표현을 하셨는데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유성룡과 이순신이 어렸을 때 같이 살았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맞나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제 충무로 쪽, 네. 충무로에서 남산 쪽으로 가다 보면 옛날 명칭 거기가 묵사동입니다. 예. 건천동 아닌가요, 거기가? 아니요. 그러니까 충무로 쪽은 건천동이고 네. 건천동이 바로 이순신 장군이 태어난 곳이고 네. 그 묵사동은 바로 그 유성룡 선생이 그
그 동네 살았었고. 아 동네에. 예, 그래서 사실 거리상으로 보면 뭐 한 200~300m밖에 안 떨어져 있으니까. 그래요. 그 당시에 한양 도성이라는 게 사대문 아니니까 동네 친구죠. 다 동네 친구 아닐까요? 한 4살 차이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나요? 아, 이순신 장군의 바로 위형. 위형이 바로 유성룡 선생하고 같이 동문사학했던 사이입니다. 네네. 이효신. 예, 예. 음, 그러니까 형 친구 거죠. 형 친구. 동네 형이고 예. 형 친구가 바로 근데 어떻게 유성룡이고. 근데 그 나중에 보면 결국에는 그 형 친구였지만 같이 정말 밀어주고 땡겨주고 하는 그런 깊은 우정 관계. 제가 보니까요 이순신 장군과 유성룡이 굉장히 편지를 많이 주고받았다 이런 내용도 책에 나와 있었습니다. 예. 뭐 그거에 대한 얘기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가장 단순하게 이순신과 유성룡이 어떤 관계냐라고 얘기하면 꿈속에 나타납니다. 예. 이순신 장군 꿈에서 유성룡 선생을 만나거든요. 둘이 나라 걱정을 합니다. 네. 꿈속에서요. 네. 그러니까 기가 막히는 사람들인 거죠. 정말로 그 한 시대 리더로서의 강한 책임감들이 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네. 꿈속에서 만나서까지 부둥켜 안고 나라 걱정하면서 울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와. 어떻게 이 나라를 이 전쟁을 해결할 건지. 예. 그게 바로 유성룡 선생과 이순신의 관계고 그런 관계였기 때문에 이 유성룡 선생이 바로 이순신 장군을 추천을 했던 거고. 왜냐하면 우리 어렸을 때 친구들 만나면 알잖아. 아, 저 친구는 대충 어떤 사람이구나. 출세를 하든 못하든 돈을 벌든 못 벌든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서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자질을 서로 알아보고 도와줬던 거죠. 근데 초반에 근데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뭐 어떤 사람들의 의견에는 이순신 장군이 사실은 좀 그 계급이 좀 낮을 때 전라자수사로 그 굉장히 많은 계단을 그냥 그 올라가지 않습니까? 짧은 순간에 결국엔 그 덕분에 그 상대방 진영에서 굉장히 그 모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느냐. 좀 그 시기의 질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았냐 이런 얘기도 하는데요. 어떻습니까? 근데 뭐 세상 살다 보면 뭐를 해도 네. 잘 나가면 뭐 지시를 받고 시위를 받는 건 당연한 거고 중요한 거는 그들이 어떤 관계로 계속 유지를 하면서 무엇을 했냐거든요. 이순신 장군과 유성룡 선생이 편지를 주고받았는데 그 편지 내용이 뭐냐? 그게 나 출세하게 나 밀어줘라. 어떤 내용들이었어요? 이런 게 아니었거든요. 어떤 내용들이었어요? 예를 들자면은 이순신 장군 현지에서 있었기 때문에 네. 현지 상황을 편지를 써서 전해주고 네. 또 현지에서 봤던 자기 눈으로 확인됐던 개선책들 이상한 규제들 지금도 그렇죠. 많지만 네. 그때도 많았거든요. 네. 그런 그때 규제들을 더 많았겠죠. 풀어달라고 유성룡 선생한테 요청을 하면 유성룡 선생이 중앙정부에서 아 이순신이 보낸 편지를 네. 봤더니 이런 문제가 있구나. 이거를 해결하면 다른 지역에도 활용할 수 있겠구나. 네. 이런 식으로 서로 음. 이 시너지를 냈던 거죠. 그러니까는 그 전쟁의 그 앞에 그 현장에 있는 소식을 전해주고 네. 그 현장의 소식이 바로 정책에 입안될 수 있는 네. 굉장히 중요한 상부상조를 했던 그런 관계고요. 그 유성룡은 결국은 이순신 장군에 대한 얘기를 징비록으로 그 기록을 남기지 않았습니까? 네. 징비록도 연구하셨나요? 그 징비록은 사실은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약간 그 유성룡 선생이 면피한 부분도 있는 책입니다. 예. 그 왜냐면은 전쟁 일어나기 전에 이 통신사를 일본에 파견했는데 그 당시에 통신사로 갔던 그 김성일 선생이 바로 돌아와서 보고를 할 때 전쟁이 안 일어난다고 얘기했거든요. 네. 그랬는데 그래서 유성룡 선생이 직접 붙잡고 진짜 전쟁 안 나느냐 한쪽에 전쟁 난다고 하고 한쪽에 전쟁 안 난다고 하고 했는데 진짜 전쟁이 안 난다고 한 당신에게 맞냐 그랬더니 김성일 선생이 뭐라고 답변했냐면 전쟁 난다. 나는데 나라가 시끄러워질까봐 조정해서 공로를 내리 못했다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아, 네. 이게 중요한 거는 근데 그런 부분이 사실은 역사적으로 조금 미묘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훗날 징비록이라는 이 징비란 뜻이 그 경계한다라는 거거든요. 네. 과거 잘못된 것들을 경계하게 쓴 책이 바로 징비라는 그 단어를 가지고 쓴 책이 징비록이고 그 과정에서 그 일종의 자기 반성문 그리고 역사 앞에서 스스로를 그 당대 리더가 반성하는 책이 바로 징비록이고요. 자, 이순신 장군은 유성룡에게 무엇을 좀 많이 배웠다고 이렇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유성룡 선생이 단순하게 학자, 관료가 아니라 병법에도 그 일가를 이뤘던 분이세요. 네. 그러니까 전쟁 나던 해죠. 네. 그 해 이제 4월 13일 전쟁이 나는데 그 3월달 일기에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유성룡 선생이 보내온 병법책을 이순신 장군이 읽고 감탄을 합니다. 네. 아, 병법도 쓰셨어요? 네. 직접 쓰신 거
네. 네, 네. 그러니까 이 직접 이제 선조로부터 명령을 받아서 네. 책을 썼는데 그 책을 이순신 장군이 이제 받아서 이게 하인이 서울 갔다 오면서 이제 책을 갖고 왔는데 그 유성룡 선생이 쓴 그 증손 전수 방략이라는 책입니다. 병법서. 네, 병법서. 그걸 보고 이순신 장군이 찬탄을 합니다. 화공, 수공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서 참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감탄사를 연발하는 일기를 남기실 정도로 그 병법에도 밝았던 분이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그 손자병법을 인용할 때 아까 말씀드렸던 지피지기 백전백승 혹은 지피지기 백전불태 이 이야기를 유성룡 선생은 지기지피 백전불태라고 얘기합니다. 예. 그러니까 손자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위태롭지 않다 혹은 백전백승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유성룡 선생은 자기를 먼저 한다. 나를 알고 예. 적을 알면 위태롭지 않고 백전백승한다고 얘기합니다. 그거는 네. 관점이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아, 삶을 바라보는 우선순위가 그렇죠. 다르던 거고 네. 그 부분을 이순신 장군은 그 병법으로 유성룡은 병법을 만들었다면 이순신 장군은 그걸 실천하신 분이군요. 아 그렇군요. 자 보면은 지금 저희가 시간이 정말 빨리 가고 있습니다. 보니까는 그래서 책에는 15명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중요한 게 얘기한 게 이제 장량, 오자, 순자, 손자 이렇게 있는데 한 몇 명만 짧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장량, 이순신과 장량 이건 또 어떤 관계입니까? 아 장량이 없었다면 네. 이순신 장군이 장량을 공부 안 했다면 아마 과거 시험 떨어졌을 겁니다. 왜냐면 과거 시험은 그 당시에는 실기시험과 필기시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두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실기시험 통과하고 나서 그 이 문법 이제 병법서를 강독을 합니다. 네. 읽고 해석하는 거 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 이순신 장군이 읽었던 책이 뭐냐면 황석공 소설이라는 책을 읽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완전한 병법 책은 아니고 일종의 그 노장 철학 계열의 책인데 어쨌든 그 책을 읽고 그 이 시험을 보고 있었는데 시험관이 묻습니다. 장량이 그 적송자라는 신선을 따라갔다는데 그게 맞느냐? 그 얘기는 뭐냐면 자치통감이라는 책에 딱 한 줄 나옵니다. 예. 장량이 이 권력에서 은퇴를 하고 나서 신선처럼 살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권력을 장악하고 나면 측근 다 쳐내잖아요. 네. 힘을 가진 자는 다 죽이는 게 이제 이 정통적인 그 이 권력 관계인데 그때 이제 장량은 신선처럼 살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권력에서 은퇴를 합니다. 근데 그 얘기를 바로 이제 이수장한테 물어본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시험 문제 나오죠? 아, 그 황석공 소서가 바로 네. 장량의 책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장량이 쓰진 않았지만 장량이 그 책을 읽고 이 병법에 통달했다 그래갖고 예. 그 있던 책이라서 그 책을 이제 시험 봤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책의 주인공인 장량의 삶을 물어봤던 거고. 예. 그런데 이제 오늘날도 왜 별 쓸데없는 거 갖다 물어봅니까? 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요? 왜냐하면 군인은 네. 총과 칼을 가졌지 않습니까? 네. 승리한 장수가 살아남을 수 없는 게 역사적인 사실이고 장량 역시도 군인이라기보다 책사 전략가이긴 했지만 성공을 했잖아요. 정권을 네. 창출한 그 공신이 네. 힘을 가지려고 계속한다 했을 경우에는 사단이 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권력의 위협적인 존재가 되거나 아니면 권력으로부터 토사구팽 당하거나. 책에서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셨더라고요. 이게 시험관이 사실은 이건 모르겠지. 이순신이 이렇게까지 공부 안 했겠지 하고서는 물어봤는데 네. 이 장량에 대해서 이 사람은 죽은 사람이 아니다. 또 살았다라고 정확하게 대답하는 것을 보면서 신선이 된 게 아니다. 뭐죠? 그런 얘기하면서 그 심사관이 깜짝 놀랐다라는 그 에피소드가 있는데 아, 그 얘기는 그 쉽게 얘기하면 몇 페이지 몇째 줄에 뭐가 나온다. 네. 근데 장량이 자치통감 강목에 그 한해제 임자 6년에 죽었다고 나왔다. 라고 기록이 돼 있다라고 답변한 겁니다. 그 당시에 그러면 이게 무과 시험 할 때 그 시험 치는 사람에 따라서 각자 다른 질문을 갖다 했나요? 그렇죠.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맞춤식 질문을 갖다 하는 거군요. 그러니까 어떤 게 질문이 나올지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네. 시험을 봤는데 장량 얘기를 그 이순신한테 이제 물어봤고 이순신은 몇 페이지 몇째 줄에 이렇게 나왔으니까 얘는 죽은 게 맞다. 신선이 됐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럼 이거 굉장히 사실은 운에 좌우되는 시험이었겠다. 그죠? 운도 좌우를 했지만 예. 기본적으로 이제 이순신 그래서 마침 내가 아는 문제 나오면은 운 되게 좋은 좋은 거고, 거죠. 그죠? 네. 예. 정말 공부에 대한 깊이뿐만 아니라 넓이도
그리고 말 그대로 이제 이순신 장군으로 만들어지는 계기가 된 거죠. 그렇죠. 묵과급제를 하게 된. 자 보면은 이제 명랑대첩을 우리가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이것도 한번 좀 제가 이건 개인적으로 궁금한데 이순신 장군이 열세척으로 싸운 건 맞죠? 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의견이냐면 333척을 부신 거냐 아니면 133척을 부순 거냐 이 두 개의 의견이 좀 갈리더라고요. 텔레비전이나 이런 데 나오면은 어떤 데는 333척 어떤 데는 133척 이렇게 뭐가 맞습니까? 두 개 다 맞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그 1597년 명랑해전이 있던 해 일기입니다. 네. 근데 이때 일기가 두 권입니다. 네. 똑같은 해 일기가 두 권으로 남아 있거든요. 이순신이 두 번 썼다고요? 네. 얘기를? 네. 왜요? 그거는 미스터리입니다. 음. 아마도 이제 그 다시 정리를 이 전쟁 중에 뭐 정신없이 왔다 갔다 이때가 파직당하고 감옥 가고 이랬던 시기라 한번 정리할 시간이 따로 있었구나.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복귀를 하기 위해서 두 번을 썼는지 모르겠지만 문제는 좀 전에 말씀하신 133척이냐 뭐 300척이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온 게 뭐냐면 일기 하나에서는 133척이 나오고 네. 일기 또 하나에서는 300척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어느 게 먼저 썼는지도 모르는 거죠. 그렇죠. 어느 게 정리한 일기인지 모르는 거죠. 그거는 확인이 돼요. 왜냐하면 네. 일기 자체가 네. 수정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확인이 되는데 어느 게 수정본에서 수정본입니까? 333입니까? 아니면 133입니까? 그러니까 두 번째 쓴 거에 330척이 나오고 처음에 쓴 거는 이게 130여 척이 나오고 그리고 다른 옆에서 지켜본 사람들 있잖아요. 네. 전투 현장을 지켜본 사람들 기록에는 500척도 나오고 600척도 나와요. 600척도 나와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뒤죽박죽 되다 보니까 음. 뭐 도대체 몇 척 싸움을 한 건지. 근데 그게 그때 자세히 하여튼 뭐 세워졌겠습니까? 근데 그죠? 이순신하고는 달라요. 네. 이 사람이 얼마나 살벌하고 지독한 사람이었냐면 전투를 하러 나가면 이 적장에 모습까지 다 묘사를 하거든요. 네, 모습을 보면 네. 걔는 어떻게 생겼더라. 네. 걔는 어떻게 생겼고 걔는 어떤 자세로 근데 앉아있더라. 명랑해전은 우리나라 기록도 있지만 일본 기록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들 몇 척이 나가서 좀 부서졌다 이런 건 없나요? 일본적 기록은 제가 이제 명랑해전에 뭐 철새를 걸었다고 쇠사슬 걸었다고 해서 그거를 추적한 논문 한번 썼었거든요. 네. 얼마 전에 썼는데 일본적 기록은 그 패전은 이게 패전을 한 거기 때문에 기록이 거의 없어요. 숨겼구나 이 자식들. 숨겼다기보다는 우리가 연구를 안 한 거죠. 우리가 좀 더 연구해야 되는 우리가 거네요. 찾아가서 일본 가서 이 밝혀내고 자료를 봐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명랑해전 얘기하는 것들은 사실은 1800년대 말에 일본 사람이 한 얘기를 가지고 계속 리바이벌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뭘 생산해서 한 게 아니라 일본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한 걸 갖고 일본 사람 빼고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꾸 이상한 방향으로 이렇게 흘러다니거든요. 아까 뭐 그때 왜 배에다가 그렇게 그 연결했다 시켰죠? 철새, 예. 쇠사슬이요. 예. 쇠사슬은 물살이 세서 한가요? 했는가요? 아니요, 그 쇠사슬은 원래 이제 난주일기에 보면은 1592년 전쟁 나기 직전에 그 여수 쪽에다가 네. 쇠사슬 설치돼요 방어용으로. 네. 먼저 했었군요. 네, 이제 그게 이제 이 구전설화로 이렇게 좀 막 진행이 되면서 명랑해전 때도 쇠사슬 설치했다라고 그 얘기가 나오는데 네. 그 쇠사슬 설치설에 최초에 나오는 거는 탱리지에 나옵니다. 탱리지예요. 이종환 네. 선생 탱리지에 쇠사슬 설치를 해서 일본 배 전복시켰다라고 나오고 근데 탱리지하고 난주일기하고는 200년 차이가 납니다. 네. 200년 후에 난접 쇠사슬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더 황당한 거는 그 탱리지가 바로 일본에 번역이 돼요. 예. 이 1800년에. 근데 그건 또 있어요. 저기 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순신 장군 때 같이 그 전쟁에 참여했던 장군이 쇠사슬과 뭐 그런 철쇠를 이용해서 이겼다라는 기록을 하고 하더라고요. 그건 이제 김옥추 장군이라고요. 당시 이순신 장군이 삼도 수군 통제사이고 그 전라 자수사하고 겸임을 했거든요. 근데 네. 전라 우수사가 바로 그 김옥추 장군인데 그 김옥추 장군의 이 전기에 그 얘기가 등장하는데 그것도 사실은 정확했던 건 아니다. 200년 이후에 네. 만들어진 책이라서 이 신빙성이 좀 떨어지죠. 자, 교수님 이순신 장군에 대한 얘기하는데 너무 재밌습니다. 네. 자, 이 얘기 저희가 그 뭐 지금 사실은 제가 지금 제갈공명하고 유성룡 그다음 이 정도 얘기했는데도요 1시간이 금방 갔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희가 1시간 뭐 이렇게 준비되는 시간이 있고요. 앞으로 한 달 동안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 앞으로 한 달 동안은 뭐 그 이 책에 대한 얘기 더 나올 것 같고요. 다음에는 그는 어떻게 이순신이 되었나 이 책이죠. 예. 이 책에 대해서 저희가 소개할 텐데 궁금하신 분들은 흔들리는 마흔 이순신을 만나다 뭐 제가 책 광고 계속 해드리는데요. 스물이 읽으면 안 됩니까? 네? 흔들리는 스물은 안 됩니까? 저도 이거는 책이 이제 그 제목이 네.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여기 나온 것처럼 위대한 만남입니다. 네. 위대한 만남인데 이제 위대한 만남은 이게 장사가 안 되기 때문에 음. 이 장사가 되는 제목으로 하자. 예. 제목을 흔들었군요. 그래서 이제 그 출판사 편집장님 말씀하셔서 뭐 책을 많이 팔아야 많이 읽어야 이 이순신 장군의 삶이 전달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합시다라고 해서 흔들리는 마음으로 갔는데 흔들리는 스물도 되고 네. 아무 관계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상관없습니까? 흔들리는 20부터 흔들리는 60까지 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 흔들리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 시간 이렇게 준비했는데 1월 한 달 동안 또 이순신 장군을 특집으로 저희가 준비했으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시고 또 유튜브에 계속 올려져 있으니까요.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사해 주시죠, 교수님. 제가 오늘 하여튼 뭐 그 이순신 장군에 대해 가지고 그 감명 깊었던 것은 이순신 장군이 저는 우리 역사에서 지난번에 이런 말이 있었죠. 구미시장인가 하는 양반이 약간 오버해가지고 무슨 박정희 대통령을 반신반인이라고 이야기를 갖다 했는데 우리 역사에서 정말 반신반인이라고 추앙받을 분이 딱 두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분은 세종, 또 한 분은 이순신 장군이신데요. 정말 이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몸으로 실천하신 분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런 이순신을 재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저는 참 좋은 만남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 박 작가님도 되시죠.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이 바로 이순신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이순신이라는 마음을 갖는다면 아마도 여러분은 그 어떠한 시련이나 그 어떤 고난도 이겨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내가 이순신이라는 생각을 꼭 한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주에도 저희가 또 이렇게 새로운 걸 준비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